여러분, 인간 로봇 상호작용에 대한 강연 잘 들으셨나요? HRI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강연은 서비스 생태계 관점에서 로봇 개발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한양대 신학승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한양대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관광학 석사, 2020년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영국 서리대 조교수를 거쳐 2021년부터 한양대 관광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관광학회 호텔외식경영분과학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광 서비스 산업의 로봇 생태계와 주요 이슈 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신학승 교수입니다. 로봇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서비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발표에서 특히 관광 서비스, 호스피탈리티 관광 서비스 산업에 로봇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개념적인 이슈와 주요 사례들, 그리고 서비스 생태계의 관점에서 어떠한 특정 이슈들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로봇공학은 초기에는 1950년대 상품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산업 및 제조기계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응용 범위가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부문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비스 산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호스피탈리티 관광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이고 쾌락적인 유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 도입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로봇은 양날의 검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먼저 호스피탈리티 관광 서비스 기관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 품질 역시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인간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에러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인간의 노동 대체 문제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산업에서, 특히 호스피탈리티 관광 서비스 산업에서 로봇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주요 이슈를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개념적으로 서비스 로봇은 인간의 지시 없이 유용한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고, 크게 상업적인 목적의 개인 서비스 로봇, 그리고 비상업적 목적의 서비스 로봇,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휠체어나 로봇 청소기 같은 것들이 예로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컨시어지나 로봇 여행 에이전트,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즉 AI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AI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계적인 AI, 즉 간단하고 루틴적인 작업에 사용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지능 능력을 갖추고 있는 AI다라고 볼 수 있는데, 셀프 서비스나 주문 시스템, 자동 가사 청소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AI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적 AI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데 유용할 수 있고, 또 관련 로봇 기술이 발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하는 AI, 즉 Thinking AI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자동적이고 직관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그런 AI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하는 AI는 누적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서비스 경험을 개인화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갖춘 Feeling AI 같은 경우에는 감정 분석을 포함한 모든 기존의 AI 기능을 갖춘 가장 고급스러운 그리고 가장 향상된 수준의 AI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이 AI의 발전 방향을 봤을 때 Feeling AI로 나아가고 있다. 즉 우리가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AI는 반복적이고 루틴적인 그런 서비스에 특화가 되었다면, Feeling AI 같은 경우에는 헤도닉 서비스, 즉 뭔가 인간적인 그런 정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역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 로봇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로봇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pervasive 로봇, 즉 전방향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방향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IoT에서 발전한 로봇으로 볼 수 있고, 또 상호 연결된 디지털 요소가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스피탈리티 관광 분야에서는 이러한 전방향 로봇이 보안이나 안내, 가사, 엔터테인먼트, 이런 배달 요리 및 통신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다음으로 지능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감정, 감각, 움직임 및 사고 능력을 기반으로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 언어 처리나 이미지 인식 및 이동 능력이 향상된 고급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능형 로봇은 생산을 계획하고 또 노동을 할당하고 통신 계획 및 작업을 수행할 때 고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로봇이 어떻게 이 서비스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과 같은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로봇의 발전, 즉 로봇이 어떠한 식으로 발전하는지, 휴머노이드 디자인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기계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먼과 로봇 간의 인터랙션, 즉 직원과 로봇 간의 인터랙션 또는 고객과 로봇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봇이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그런 환경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로봇은 이 기업에 특히 4가지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오퍼레이션, 휴먼 리소스, 파이낸스, 마케팅, 이러한 요소에 각각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에는 로봇이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사용이 되고 직원들에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 환경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도입이 되면서 교육기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의 직원 교육과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적 교육, 예를 들어서 대학 교육 기관이 있죠.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도 과연 로봇이 도입이 되면서 기존 직원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산업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로 나아가는 인재를 교육시키는 대학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깊이 있는 그런 통찰력이 요구되는 분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은 다음과 같이 개념적으로 value co-creation, value co-destruction, 즉 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모습과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기존의 직업이 대체가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이슈와 관련된 그러한 부정적인 이슈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세대를 공개를 했죠. 이 2세대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 1세대 로봇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보행 속도도 높아졌고, 이전보다 더욱 유연한 동작을 구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로봇은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 운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기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다양한 단순적인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봇을 이해함에 있어서 AI 기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요. 우리가 이 AI가 어떤 식으로 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호스피탈리티 관광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호텔 산업에 우리가 고객의 서비스 저니, 즉 서비스 여행을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체크인, 입실, 웰컴, 앱 어플리케이션, 호텔 안내, 객실 제어, 어메니티 요청, 정보 검색, 미디어 서비스, 룸 서비스, 컨시어지, 체크아웃, 이런 식으로 호텔에서 고객이 투숙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각 요소에 AI와 로봇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메니티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호텔에서 많은 로봇이 도입이 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메니티 운반용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스스로 탑승을 하고 스스로 차징을, 즉 그 배터리 충전을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배달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실제로 많은 호텔에서 이미 도입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상당수의 노동력이 이미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메니티 요청이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되었을 때 로봇이 그걸 인지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자동적으로 로봇 출발 알림이 전송이 되고 고객은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봇이 지금 본인이 요청한 어메니티를 가지고 오고 있다. 도착 알림이 뜨면 객실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어메니티를 수령을 하게 되고, 다시 로봇은 이동을 해서 로봇홈에 복귀를 하고 다음 서비스를 위해서 대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투숙 고객 시점에서는 기존에 인간이 했던 어메니티 딜리버리와 같은 서비스가 로봇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이 로봇은 관광 서비스 산업에서 단순히 어떤 특정 물리적인 물품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도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QI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뭐 국회 박물관이나 국내 여러 미술관, 다양한 전시 공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로봇인데, 이 QI, 즉 문화와 큐레이팅, 인공지능의 합성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QI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문화예술 공간을 스스로 주행을 하고 또 문화 유물이 있는 지점에 위치하여 관람객들에게 문화전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런 자율주행,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고객과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또 관람객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에게도 다국적 안내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텔의 대부분의 프론트 데스크 직원을 로봇 직원으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henna 호텔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사례는 일본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즉 노동력 감소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로봇으로 직원을 고용한 호텔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뭐 하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henna 호텔 같은 경우에는 로봇 직원을 도입한 이후 고객의 불만이 높아지고 또 기존의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로봇 인플로이를 대량으로 해고를 했다. 즉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죠. 로봇 서비스 그 상품을.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과연 그 AI와 로봇이 호스피탈리티 관광 산업에 도입이 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한 것인지 실패한 것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는 기술이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체 AI와 로봇 도입 자체가 실패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따라서 최근에 AI와 로봇 기술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로봇을 도입하는 서비스 회사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자체가 하나의 어트랙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마산에서 로봇 랜드를 개장을 했고, 뭐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어찌됐든 로봇 자체가 아직은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인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로봇 자체가 하나의 어트랙션이 될 수가 있고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 서비스 생태계 차원에서 이 로봇 산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서비스 생태계가 무엇인지. 서비스 생태계는 상호작용 및 자원의 다중 수준 적용을 통한 상호가치 창출을 위한 내부 행위자의 자기조정 시스템을 나타낸다라고 학술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규범이나 규칙 및 관행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의 상호작용 및 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생태계에는 서비스 제공자, 고객, 기술, 프로세스 및 해당 서비스의 개발과 전달에 기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즉 로봇과 서비스 생태계 차원에서 이 로봇 생태계를 분석을 해본다면 로봇과 각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가 이 서비스 생태계적 로봇 산업 이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로봇 서비스 생태계에 네 가지 주요 주체가 있는데요. 사회, 경영, 직원 및 고객입니다. 즉 로봇과 여러 주체 간의 관계는 로봇이 각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함에 있어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도입이 되는지 그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로봇과 고객 간의 관계는 고객 기술 도입, 상호작용 및 서비스 경험 문제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고, 로봇과 직원 간의 상호작용은 직원 기술 도입 및 직원 내 공존, 그리고 이 직원의 역할 변화 및 직무 성과 문제와 같은 그런 이슈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로봇과 경영 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로봇을 도입하는 것, 즉 로봇의 경영 효과 및 숙박 및 관광 산업에서 로봇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경영 문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로봇과 사회 간의 관계는 정부 정책이나 윤리 및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폭넓은 그런 사회적인 산업적인 로봇 문제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동화 및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기술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객과 로봇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고객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큰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술이 얼마나 유용할 것인지, 얼마나 용이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그 기술을 사용할지 말지 결정을 했는데, 로봇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로봇 도입의 성격이 기존 기술 도입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도입에 대한 인지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즉 지각된 효과성이나 신뢰, 로봇 외형과의 지각된 일치 및 성능 기대,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동기나 성격, 기술 준비 요인, 이러한 것들이 로봇을 고객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감정, 지각된 인간성이나 지각된 사회적 존재, 그리고 환경적인 이슈들, 그리고 관계적인 호감이나 신뢰와 같은 요인들도 로봇을 도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인지적인, 심리적, 사회적, 감정적, 환경적, 그리고 관계적인 요인들이 로봇 도입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로봇의 어떤 요인에 어떠한 속성들이 로봇의 외형이라든지 기능적인 요소라든지 이미지와 관련된 요소들이 고객이나 관광객의 의사결정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로봇 기반 서비스에서 고객 참여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로봇 서비스의 초기 채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로봇 채택의 주요 선행 요인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 로봇의 도입 및 지속적인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 로봇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로봇의 지각된 이미지, 즉 로봇이 얼마나 멋진지, 로봇이 좀 팬시해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로봇을 사용할지 말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참신성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로봇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기능적인 요소들, 그리고 실용적이고 관계적인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의 초기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처음에 채택 이후에 로봇을 계속 사용할지 말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분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디자인 측면에서는 얼굴 특징이나 색상, 모양, 크기, 목소리 이러한 것들이 역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형 외모나 사회 감정적인 특성은 로봇 채택과 서비스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이 언캐니 밸리 시오리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로봇이 인간적인 모습을 갖출수록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로봇이 인간적인 모습을 갖출수록 인간이 로봇을 거부하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이 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그런 연구 결과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로봇의 이러한 인간형 속성이 로봇 채택과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서비스 로봇의 초기 채택 및 계속된 사용을 위해 최적화된 인간형 그런 휴머노이드 수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5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고객의 로봇 서비스 경험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바디먼트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됐는지, 인간형 모습으로 구현이 됐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요소는 어떻게 로봇의 외모에 아니면 로봇의 기능에 구현이 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로봇을 사용할 때 겪게 되는 요소들, 흥분, 처음에 로봇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진행할 때 흥분할 수도 있고, 초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서비스 수준이 낮을 때에는 오히려 실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로봇이 개인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신뢰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함께 공존하는 현상에 있어서 과연 관계적인 측면, 로봇과 인간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걸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가 과연 휴먼 터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가. 즉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휴먼 터치, 즉 인간의 그런 정서적인 그런 가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로봇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는 이러한 휴먼 터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로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가치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가치와 어떻게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그 가치가 동등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로봇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가 현재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연구는 이 로봇이 휴머노이드, 즉 인간과 비슷한 외모를 가졌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과연 로봇이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더 만족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그 연구 문제를 해결한 연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을 때, 즉 덜 복잡할 때, 아니면 서비스 수준이 매우 복잡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실험을 하니까 인간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로봇이 복잡한 서비스를 수행을 할 때 더 만족감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잡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로봇의 휴머노이드 수준이 우리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즉 복잡한 작업일수록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인간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로봇이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더 신뢰하게 되고 이것이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다음으로 로봇이 사과를 함에 있어서도 이 외모가 영향을 미칠까? 즉 우리가 서비스 페일리어 상황에서 로봇이 그 리커버리, 회복을 위해서 서비스 페일리어, 실패를 회복함에 있어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과를 할 때 이 로봇이 인간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 나누어서 분석을 한 연구인데요. 다음과 같이 로봇이 인간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서비스 페일리어 상황에서 사과를 할 때 더 만족감을 느끼고 더 따뜻함을 느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결국 사과라는 것은 휴먼 터치에 기반을 한 행위이기 때문에 로봇이 인간적인 모습, 인간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그런 경우에는 사과를 할 때 더 만족감을 느끼고 더 따뜻함을 느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로봇의 외모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 경험을 할 때 로봇을 인지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봇과 직원 간의 관계 측면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기술이 통합된 작업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특히 노동 집약적인 호텔 및 관광업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능력의 차이에 관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서비스 로봇은 반복적이고 간단하고 루틴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반면에 인간 직원들은 창의적이고 복잡한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견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과 인간 직원이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과연 호스피탈리티, 관광 산업에서 고객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로봇은 어떤 식으로 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와 동시에 직원은 어떤 식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비스 로봇과 관련해서 이 직원들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먼저 업스킬, 즉 직원의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조적인 업무에 좀 더 직원이 포커스를 두게 되면 직원의 업무 능력이나 업무의 전반적인 레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체적인, 즉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서비스 업무 차원에서 노동의 노동의 특성이 완전히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 하는 업무와 인간이 하는 업무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러한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봇과 직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비스 로봇은 좀 더 창의적이고 진정한 작업에 참여할 기회가 더 많은 직원들에게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로봇은 새로운 작업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서비스 역할과 기술을 배워야 하는 직원들에게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로봇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 효율성, 정확성 및 성과와 같은 요소들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서비스 로봇이 호텔 및 관광 직원들의 업무 성과, 스트레스, 직업 불안감 및 이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실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 호텔 직원들이 집단으로 파업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 이유는 바로 로봇으로 인해서, AI로 인해서 본인의 직업이 대체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시작이 된 그런 파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잘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호스피탈리티, 특히 호텔, 카지노 산업에서는 이런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프론트 데스크 인플로이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게 실제 파업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좀 심도 있게 분석하고 로봇과 직원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기술의 미성숙함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기술 오류나 기능 장애와 함께 로봇 기술의 그런 기술적인 오류나 장애 외에도 다른 관리적인 요인들, 직원 교육 부족이나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슈와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로봇 서비스의 실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직원에 의해서 이러한 서비스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과연 인간에 의한 복구가 더 진실되고 감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직원은 로봇 기술의 서비스 실패에 대해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로봇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서비스 실패를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도의 능력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기술 수준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실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오류는 우리 스스로 복구를 할 수 있고 고객들에게 다시 그런 서비스를 수정을 해서 제공을 할 수 있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 직원의
인간 직원이 투입이 돼서 그런 서비스 페일리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 직원은 로봇 서비스 실패의 효과적인 복구를 지원할 때 어떻게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서비스 실패에 서로 다른 요인들이 고객 서비스 복구 경험에 대한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나아가서 로봇 기술과 매니지먼트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하는데요. 로봇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하거나 방해하는 관리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내부 및 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이러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전체적인 관점이 필요한데요. 이해 관계자라고 한다면 소유자, 경영회사, 프랜차이징 회사, 투자자, 그리고 직원, 고객, 이러한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들이 있는데, 이 이해 관계자가 로봇 서비스, 즉 서비스 로봇의 관리적인 채택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상 고객이 서비스 경험에서 인간적인 그런 휴먼 터치를 선호한다면 기업은 서비스 로봇을 도입하는 것을 재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가지 기업에서 서비스 로봇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관리적인 요인들, 의사소통이나 리더십이나 비용,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서비스 로봇의 채택에 관리적인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비스 로봇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관리적 효율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용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 로봇은 로봇 기술의 실행 과정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 과정과 직원 교육을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어떻게 로봇 기술의 효율성을 관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로봇 기술은 비용과 이익 측면에서 호스피탈리티 관광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그리고 로봇화된 작업 환경에서 인간 직원이 효과적으로 스킬링을 업그레이드하고 리스킬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훈련과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도 중요한 경영적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과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다양한 거시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로봇 관련 정책 및 안전, 보험, 개인정보 및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급 생체의 인식 능력을 갖춘 프론트라인 서비스 로봇은 개인정보와 보안에 있어서 많은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데이터 누출의 위험을 감소시킬 것인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개인정보 이슈, 법적인 이슈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관광 산업에서 서비스 로봇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도덕적인 그런 스탠다드를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금 이슈입니다. 이 로봇 세금은 정부의 수입을 감소시킬 로봇 도입으로 인한 세금 지불 근로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요 세수원이 근로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 로봇이 도입이 된다면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서비스 로봇 사용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호스피탈리티 관광 업계에서 더 넓은 사회에 대한 로봇 세금에 과연 이 장단점이 무엇인지, 로봇에게도 세금을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할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 로봇의 성공적인 도입에 있어서 건전한 세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로봇 서비스 산업 생태계와 주요 개념적인 이슈들, 그리고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로봇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성공적인
로봇 서비스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